시그널 패스웨이를 계속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GPCR을 중심으로 많이 봤는데 GPCR에서 주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는 Rapid Response, 즉 신호가 켜졌을 때 그 세포 내에서 바로 반응이 나오는 방식을 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이렇게 세포 내에 있는 프로테인들을 변형시킴으로써 외부 환경에 반응을 하는 그러한 결과 말고, 이제 일례로 이제 진 익스프레션 레벨을 조절을 해서 좀 상대적으로 슬로우 리스판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상대적으로 천천히 그 조절 기전이 나타나는 거를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챕터에서는 주로 이제 다양한 라이간드와 리셉터의 결합에 의해서 신호 전달 기전이 흘러가서 최종적으로 진 익스프레션을 조절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예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receptor associated kinase, cytosolic kinase, protein subunit dissociation, protein cleavage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오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것이고, 특히 이제 오늘은 이제 receptor associated kinase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고요. 간략하게 보시면 이제 바인딩을 하게 되면은 라이간드가 올리고머라이제이션 혹은 다이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리셉터가 두 개 내지 여러 개가 같이 결합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카이네이즈가 활성화가 되고, 이 카이네이즈가 다양한 프로테인들을 포스포릴레이션을 시키면서 신호 전달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이제 핵 안에 들어가서 DNA에 결합을 하고 거기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그런 기적들이 얘기가 나오고,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사이토솔릭 카이네이즈나 안쪽에 있는 프로테인의 카이네이즈가 켜지면서 신호가 전달되는 기적, 그리고 GPCR과 사이토 EMP 같은 PKA 시그널들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외에도 어떤 프로테인이 라이간드가 결합이 되면 그 특정한 프로테인의 이제 디소시에이션을 유발을 해서 유전자를 조절하는 경우나, 아니면 프로테인 자체가, 리셉터 프로테인 자체가 클레이시가 돼서 절단이 돼서 세포 내에 핵으로 들어가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기작,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지금 여기는 이제 진 익스프레션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트랜스크립션 팩터에 의해서 어떻게 조절이 되는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저희가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라고 하는 물질들이 될 것인데, 포스포릴레이션이 돼서 어떠한 특정 위치에 결합을 하고, 단순히 혼자서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마스터 트랜스크립션 팩터라는 다른 단백질들, 주로 이제 그 세포 내에서 특정 유전자가 발현하는데 핵심이 되는 그러한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같이 결합을 해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그런 것들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기,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이제 헤테로크로마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크로마틴이 되게 쉽게 DNA가 잘 노출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노출이 많이 돼 있어서 다른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잘 바인딩을 할 수 있는 유크로마틴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차인데 총 8개의 서브챕터로 나눠져 있고, 오늘은 그 중에서 서브챕터 1, 2, 3 첫 번째는 이제 Receptor Serine Kinase와 이제 스마트 패스웨이를 언급을 드릴 텐데, 이 스마트 패스웨이는 이제 TGF-베타 리셉터에 관련된 패스웨이가 주로 설명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잭스텟 시그널링 패스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리셉터 세린 카이네이즈, 그리고 뭐 스마트 패스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리셉터예요. 리셉터인데 어떠한 시그널을 가지고 있느냐, 세린 카이네이즈의 액티비티를 통해서 스마드라는 물질들의 포스포릴레이션을 유발을 하고, 이거를 통해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기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TGF-베타 시그널링 패스웨이인데, 저도 예전에 학부 때, 대학원 때 이제 수업을 들을 때 특히 스마드를 이용하는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논문을 찾아보면 나오지만, 주로 많이 설명을 하는 거는 그 얘는 TGF-베타 시그널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결합하는 리셉터는 세린 카이네이즈가 있다. 근데 우선 일반적인 상태의 TGF-베라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원래 처음 만들어진 TGF-베라 같은 경우는 이넥티브한 형태로 있는데 지금 보시면 두 프로테인이 이제 모노머릭 다이머를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모노머릭 다이머를 형성을 하는 데에는 지금 보시면 빨간색 줄이 보이죠? 이게 이제 시스테인인데 이 시스테인이 이제 공유결합, 코발렌트 본드를 형성을 함으로써 이 두 다이머가 형성을 하게 되고 이제 이 내용은 지금 제가 따로 그림을 찾아서 든 건데 뭐 LAP나 이제 LTBP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용어를 아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간략하게 그 기작을 어떻게 해서 머추레이션이 되는가에 대한 기작을 살펴보시면 전구체, TGF-베라의 전구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얘네들이 다이머를 형성을 하게 되죠. 근데 단순히 다이머 상태가 돼서 바로 액티베이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세포 내에서 만들어진 이 TGF-베라 다이머가 일종의 그런 몰레큘러 프로세싱을 통해서 세포의 외부에 이제 붙어 있는 상태가 돼요. 이 물질들이 이제 인테그린이라든지 아니면 ECM,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에 있는 인테그린이라는 몰레큘에 붙음으로써 안정된 상태로 있다가 외부에 자극이 와서 이거를 시크레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 이제 프로테이즈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면서 외부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머 상태로 만들어진 물질이 세포 벽 주변, 세포 외부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때가 되면은 릴리스가 되면서 주변의 셀들에 이펙트를 미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뒤에 잘 들리나요? 좀 목이 좀 아파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TGF-베라가 결합을 하고 액티베이션이 돼서 시그널링이 전달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교재에서는 그림 하나로 나왔는데 이제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R3, R2, R1 이렇게 있는데 각각 이제 TGF-베라 리셉터 1, 2, 3라고 보시면 돼요. 따로 붙는 애들이 아니고 얘네들이 일종의 헤테로 올리고머. 지금 보면 이렇게 5개가 결합이 되어 있죠. 이렇게 헤테로 올리고머를 구성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TGF-베라 다이머 형태가 되는 게 일부 셀들에서는 R3에 먼저 붙고 얘네들이 R2에 결합을 하게 돼요.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래서 1A라고 된 거죠. 그리고 TGF-베라가 R2에 직접 결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생각해서 R2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린 카이네이즈가 이미 포스포레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라이간드가 결합을 하고 이 두 개가 붙게 되면 이제 R1까지 이제 다이머 상태의 리셉터 1이 결합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R2에 있는 카이네이즈 도메인이 R1을 다시 포스포레이션을 시키면서 R1을 이제 액티베이션을 시켜줘요. R1에 여기 보면 카이네이즈, 세린 카이네이즈의 위치를 액티베이션을 시켜줘요. 이렇게 해서 액티베이션이 되면 지금 이제 이쪽 오른쪽은 액티베이션이 되는 메커니즘이고 왼쪽은 인액티베이션이 되는 과정인데 이거는 지금 보실 필요는 없고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리셉터 1이 포스포레이션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5개의 리셉터가 결합이 되게 되면은 액티베이션이 되면 얘네들에 있는 카이네이즈가 SMAD2 혹은 SMAD3라고 하는 리셉터 레귤레이티드 스마드를 포스포레이션을 시켜줘요. 지금 보면은 되게 다양한 종류의 스마드가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시스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대표적으로 TGF-베라 시스템에서는 스마드 2랑 3, 2 혹은 3가 이제 포스포레이션이 되고 지금 스마드 2랑 3를 보시면은 도메인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지금 MH2 도메인이 이쪽이고 MH1이 이쪽이에요. MH1 도메인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NLS, Nuclear Localization Signal이라고 해서 DNA에 결합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존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MH2 도메인 부분에 이제 포스포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포스포레이션이 된 스마드2나 3는 이제 또 다른 코 스마드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코팩터라는 개념에서 코 스마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마드4와 결합을 하게 돼요. 대신 이제 스마드4는 포스포레이션 사이트가 이제 MH1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렇게 스마드2나 3 이제 리셉터 레귤레이티드 스마드와 스마드4가 결합을 하는데 R스마드 이건 R스마드라고 지금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데 R스마드 2개랑 스마드4가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스마드4가 1개가 그래서 2대1의 비율로 결합을 하게 되고
여기 보면 이 포스포레이션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MH2 도메인에 있는 포스포레이션이 중요한 이유가 이 위치가 포스포레이션이 됨에 따라서 이제 상호 간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IMP 베라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건 좀 임포틴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테인의 결합을 함으로써 얘네들의 이 프로테인 컴플렉스를 뉴클리어스 안으로 운반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면 이제 얘네들이 뉴클리어스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결합이 된 컴플렉스는 뉴클리어스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동을 하면서 이제 RunGTP 프로테인에 의해서 임포틴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임포틴이 떨어지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DNA에 결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 TFE3는 이제 일종의 트랜스크립션 팩터인데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SMAD 2, 3, 4 컴플렉스가 DNA의 특정 위치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죠. 결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TF3라는 프로테인이 같이 결합을 한 상태에서 얘도 이제 DNA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돼요. 특정한 시퀀스를 인지를 할 수 있는 도메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이적인 결합이 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TFE3 같은 경우는 이 위치에 DNA 붙음으로써 지금 보면 8원이라고 하는 회의원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이제 촉진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어떠한 유전자를 발현을 시켜주느냐 이런 개념보다는 어떻게 해서 얘가 들어오고 얘가 그 스마트 컴플렉스가 들어와서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와 결합을 한 뒤에 이제 DNA의 구조적인 변형과 바인딩을 통해서 트랜스크립션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시그널이 시작이 되면은 반드시 시그널이 또 꺼져야 되죠. 그 꺼지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스마트 컴플렉스가 구성이 되는데 필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포스포릴레이션에 의해서 이게 유발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포스포릴레이션이 사라지면 포스파테이스에 의해서 포스페이트 그룹이 떨어지게 되면 스마트 2나 3는 다시 이넥티브한 형태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넥티브한 형태로 바뀌면 당연히 DNA에서 떨어지고 뉴클리어스 밖으로 나가서 다시 다음번 신호 기전에 반응을 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셀 타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유전자들을 켜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에피텔리얼 셀이나 파이브로블라스트와 같은 셀에서는 이제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 프로테인이나 시럼 프로테이즈 이니비터들을 이제 발현을 이렇게 촉진을 시켜줌으로써 이제 이 지금 여기 있는 얘죠. 예를 들어서 플라스미노겐 액티비럴 이니비터 이 이니비터를 이제 촉진을 시켜줘서 이렇게 되면은 이 두 셀들이 외부에 있는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가 더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세포가 증식을 하면서 이제 잘 붙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상호 간에 결합을 할 수 있는 접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만들어지는데 이거와는 다르게 일부 세포에서는 또 다른 셀들에서는 지금 P15, INK4 베라 이 셀 사이클 조절을 해주는 프로테인인데 이거를 익스프레션을 시켜줌으로써 셀 사이클이 계속 돌면서 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이 TGF-베라라는 몰레큘의 그 이름 자체가 Transforming Growth Factor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이 된 거는 이제 튜머, 암에서 먼저 확인이 됐어요. 암세포 중에서. 근데 이 프로테인이 이제 없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테인 그 TGF-베라가 있고 TGF-베라 시그널에 의해서 셀 사이클이 어레스트가 된다, 멈춘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암세포는 계속 자라죠. 셀 사이클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돌죠. 이 시그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증식이 가능해진 튜머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튜머 발견된 것도 있지만 상호간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동일한 라이간드와 동일한 리셉터로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전달이 되는데 셀 타입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유전자가 발현이 되느냐가 또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스마드 자체는 트랜스크립션을 유발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트랜스크립션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스터 트랜스크립션 팩터라고 하는 애들이 필요한 건데, 문제는 마스터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셀 타입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머슬, 근육의 경우에는 마이오디라고 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마스터 역할로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엠브리오닉 스템셀 같은 경우는 OCT4와 같은 이러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마스터 트랜스크립션 팩터로서 기능을 하죠. 단적으로 머슬셀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OCT4가 존재하지 않고 엠브리오닉 스템셀에서는 마이오디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스마드가 여기에도 바이닝을 할 수 있고 OCT4 바이닝 사이트 옆에 있는 이 위치에도 결합을 할 수가 있고 마이오디 옆에도 마이오디 바이닝 사이트 옆에도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마스터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머슬에서는 마이오디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 근처에 가서 붙게 되는 것이고, 엠브리오닉 스템셀의 경우는 이제 OCT4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위치에 가서 붙게 되는 거예요. DNA의 어느 위치에 붙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진의 익스프레션이 증가를 할 수도 있고 사일런스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이제 익스프레션이 되긴 하지만 익스프레션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유전자가 켜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TGF-beta 스마트 시그널링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 네거티브 피드백이 존재하는지, 아까는 이제 꺼지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이제 기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이제 맨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진이 익스프레션을 하려면 크로마틴이 열려 있는 오픈 크로마틴 상태인 유크로마틴 상태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크로마틴 상태를 만들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크로마틴에 존재하는 히스톤 단백질, DNA를 감싸고 있는 히스톤 단백질이 있죠. 이 히스톤 단백질이 아세틸레이션이 되게 되면, 그러면 그 DNA가 이제 오픈 구조로 바뀌어요. 다른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결합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그 위치가 아세틸레이션에 의해서 오픈이 되는데 아세틸레이션이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다시 컴팩트하게 다시 묶이면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결합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컴플렉스가 스마트 컴플렉스가 붙어 있는데, 이 위치에 이제 여기서는 스키만 나오긴 했는데 스노와 스퀘어 같은 이제 패스웨이 이니비터 프로테인이 붙으면 여러 개의 프로테인이 붙어서 최종적으로 히스톤 디 아세틸레이즈를 이제 결합을 이쪽으로 유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얘는 히스톤에 있는 아세틸기를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위치가 클로즈 폼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DNA 유전자의 익스프레션이 감소가 되는 이러한 기작도 존재를 합니다. 네. 속도 괜찮죠? 안 괜찮나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챕터로 와서 사이토카인 리셉터 그리고 그 중에서 잭스텝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이제 사이토카인은 굉장히 작은 일종의 단백질인데, 단백질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셀 시그널링을 유도를 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하는 역할들이 이제 그로스나 이제 디퍼런시에이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로스로는 프로락틴, 콜로니 스티뮬레이팅 팩터, 프롬빈, 에리스로포이에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거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일종의 사이토카인이 어떻게 해서 이제 리셉터와 결합을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흥미롭게도 이 물질들, 사이토카인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좀 비슷한 편이에요. 그래서 리셉터들을 공유를 하기도 하고, 근데 뒤에서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리셉터들이 종류도 공유를 하기도 하지만 그 조합 자체가 또 좀 바뀌면서 다양한 신호 전달 기전이 또 조절이 됩니다. 그걸 아마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뮤놀로지에서 보시면은 T셀 시그널링에서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이뮤놀로지 파트가 나오니까 그때 좀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그로스 호르몬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지금 이 서브챕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많은 사이토카인과 리셉터의 결합은 결국 다이머라이제이션이 된 리셉터와 이제 라이간드라고 할 수 있는 그로스 호르몬이나 다른 호르몬이 결합을 하면서 이 두 리셉터가 다이머라이제이션이 되고 그거로부터 이제 신호가 전달되는 기전을 설명할 건데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로스 호르몬 프로테인이 있죠. 그리고 그로스 호르몬 리셉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몇 군데 이렇게 좀 중요한 아미노애시드들이 위치를 해요. 결합을 가능하게 해주는 아미노애시드들이 있고 그래서 걔네들이 우선 리셉터 하나에 붙게 되면 이렇게 리셉터에 붙어 있던 것이 이제 두 번째 리셉터까지 들어오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사이토카인 하나와 리셉터 두 개, 다이머라이제이션 된 리셉터가 두 개가 붙게 되면서 이제 아래로 신호 전달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카이네이즈 프로테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는 이제 세린 카이네이즈였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수업 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카이네이즈는 세린이나 트레오닌을 포스포레이션 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타이로신을 포스포레이션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두 번째 경우인 포스포릴레이션을 이제 타이로신에 해주는 카이네이즈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리셉터가 존재를 하죠. 그리고 라이간드가 이제 붙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다이머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때는 이제 여기가 이제 잭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프로테인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얘네들이 액티베이션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포스포레이션이 안 돼 있죠. 근데 얘네들이 다이머가 형성이 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카이네이즈가 이쪽으로 다른 잭 카이네이즈를 포스포레이션 시켜주고 반대로 상호간에 이렇게 포스포레이션을 시켜주게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잭 카이네이즈가 둘 다 액티베이션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액티베이션이 된 카이네이즈가 이제 리셉터의 C 터미너스 즉 사이토졸 내부의 위치에 이렇게 포스포레이션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이 포스포레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잭 카이네이즈는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럼 이 위치가 타이로신 아미노애시드가 위치하는 곳에 포스포레이션이 일어난 건데 이 위치를 포스포레이트 타이로신을 인지를 할 수 있는 도메인이 가장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SH2 도메인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의 도메인이 있어요. 이 위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 도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개의 포스포타이로신 그 다음에 글루토 아이소이시까지 이렇게 해서 4개의 아미노애시드가 연달아서 있고 그리고 특히 첫 번째 맨 앞에 나오는 타이로신 레시드가 포스포레이션이 되면은 그 위치를 인식을 하고 결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SH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애가 결국 그러면은 액티베이션이 된 이제 이 리셉터를부터 신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탯 프로테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 종류의 스탯 프로테인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 구조는 유사합니다. 도메인의 형성은 유사한데 지금 보시면 DNA 바이닝 리슨이 있고 SH3 도메인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SH2 도메인이 있고 이 한쪽 끝에는 C 터미너스 근처에 이제 타이로신 기가 또 존재를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이간드가 결합을 하고 그러면 이 두 개가 다이머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잭 카이네이즈에 의해서 서로가 액티베이션을 상호간에 시켜준 뒤에 얘네들이 이제 리셉터의 C 터미너스 부분을 포스포레이션을 시켜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포스포레이션이 된 타이로신 레시드를 이제 SH2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스텝 프로테인이 와서 결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잭 카이네이즈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쪽 C 터미너스 타이로신 레시드가 포스포레이션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DNA 바인딩 도메인이 있고 SH2 도메인이 있고 이제 포스포레이션이 된 타이로신 레시드가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SH2 도메인을 가지고 있으면 타이로신
포스폴레이션된 타이로신 레시드를 인지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얘네 둘이 이렇게 다이모를 상대방 쪽에 있는 타이로신 레시드를 인지를 해서 이렇게 다이모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팩 내부로 들어가서 DNA에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크립션을 유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잭 카이네이스에 의해서 이제 액티베이션 된 시그널이 어떻게 해서 꺼지게 되는가를 그 기작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교과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포스포타이로신 포스파테이즈에 의해서 이제 신호 기작이 끊기는 부분인데 종료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여기에 SHP1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죠. 이 단백질은 포스파테이즈, 일종의 포스파테이즈, SH2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여기 포스파테이즈 도메인이 있고 SH2 도메인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프로테인도 포스포리레이션된 타이로신을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있으면 결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포스파테이즈 도메인이 있으니까 그 도메인 부분을 포스포리레이션을 포스페이트 그룹을 제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 리셉터에 있는 C 터미너스 부분에 이 SH 도메인이 붙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카이네이즈와도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가까워지면서 이제 액티베이션이 된 SH1 포스파테이스가 여기에 있는 카이네이스의 포스포레이션을 제거를 해주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디포스포레이션이 됐으니까 시그널이 종료가 되게 되겠죠. 다른 거 하나는 여기 뭐 서프레스 오브 사이토카인 시그널링 프로테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프로테인 자체를 제거를 해주는 기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뭐 SOCS 프로테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SH2 도메인이 있어요. 그래야 리셉터와 카이네이스에 존재하는 타이로신 레시드를 인지를 해서 다음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결합을 우선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E3 유비퀴틴 라인 게이지나 아니면 뭐 프로테이즈 이런 것들 주변에서부터 가지고 와서 최종적으로 이 프로테인 리셉터와 카이네이스가 제거가 되게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아예 프로테인이 사라지니까 시그널이 종료되는 기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빨리 됐다. 어쩌죠? 좋아요. 좋아요 뭐야? 빨랐나요? 천천히 또 빨랐나요? 했죠. 그러면은 우선은 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받고 없으면 끝낼게요. 여기는 지금 아마 슬라이드가 몇장 안 되는데 리셉터 타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간드와 결합을 해서 이렇게 두 개의 단백질이 다이머를 형성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 보면은 지금 나오는 게 잠시만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리셉터가 라이간드 결합을 해서 올리고마 다이머가 형성이 되게 되죠. 이 부분까지는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앞에 있었던 그 잭 카이네이스 스텝 패스에서 나왔던 리셉터의 경우는 지금 보면 이게 잭 카이네이스가 다른 프로테인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나가 통째로 하나의 단백질인 게 아니라 리셉터 프로테인 따로 있고 잭 카이네이스 프로테인이 따로 있는데 잭 카이네이스가 붙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얘 같은 경우는 아예 카이네이스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면 다이머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 있는 타이로신 카이네이스가 마찬가지로 액티베이션 룹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포스포리레이션을 시켜줘요. 그렇게 하고 ATP, ADP를 통해서 계속
이제 남은 C 터미너스 부분, 이제 카이네이즈 도메인 말고 이제 여기 있는 세포 내부의 리셉터 말단 부분을 또다시 포스폴레이션을 시켜주게 되죠. 굉장히 유사하죠.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가 다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런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의 경우 같으면은 지금 여기 보면 EGF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와 이 리셉터가 결합을 하는 경우인데 우선은 이제 EGF 몰레큘이 있고 그리고 크게 이제 네 종류의 EGF 리셉터가 있는데 여기 보면 ERB, B1, 2, 3, 4 이렇게 있죠. 근데 사람의 경우는 이걸 휴먼 ERB 리셉터 그래서 HER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HER2 같은 경우는 뮤테이션이면 유방암이 발생한다라고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리셉터가 어떻게 해서 라이간드인 EGFP와 결합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이렇게 크게 도메인이 4개가 있는데 이거를 뭐 도메인 1, 2, 3, 4 뭐 이렇게까지 구분해서 다 아시는 것보다는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 부분 여기가 이제 EGF가 결합을 하는 위치입니다. 이 결합을 하는 위치인데 이 EGF가 결합을 여기에 하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리셉터의 바깥쪽 부분이에요. 엑스트라셀룰라 도메인에 있는 그 부분인데 얘네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쉽게 얘기해서 결합을 하면서 얘가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꺾여서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 도메인 2라고 하는 위치가 결국 다이머라이제이션 암이라고 해서 다른 그 리셉터의 바깥 부분, 엑스트라셀룰러 도메인이 이 위치끼리가 서로 만나서 결합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다이머 형태로 외부에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라이간드를 가운데 끼고 있는 거죠. 끼고 있는 게 아니라 결합 부분이 이렇게 있고 라이간드가 여기 바깥에 붙어 있는 상태로 외부에서 액티베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헐 1, 2, 3, 4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헐 1과 3와 4는 라이간드가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헐 2는 라이간드를 결합을 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보면은 리셉터들마다 다른 사이토카인들이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시그널링을 여러 가지 조합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헐1과 헐4 같은 경우는 각각 호모다이머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우선은 있습니다. 근데 헐2는 아까 라이간드가 따로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바이디언 라이간드가. 근데 얘가 1, 3, 4랑 헤테로다이머로 결합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헐3 같은 경우는 얘 자체로 다이머라이제이션은 되지는 않아요. 호모다이머가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신에 헐2와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헐3는 이제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도메인이 없는 그런 리셉터이기 때문에 헐2와 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카이네이즈 액티비티가 있는 상태로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헐1 호모다이머 그리고 1, 2, 1, 3, 1, 4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원 호모다이머 그리고 2, 3 그리고 헐2가 이제 뭐 1, 2 그다음에 2, 3, 2, 4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합의 리셉터가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각각의 리셉터가 가지는 각각의 리셉터가 사이토카인을 다르게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그널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다른 신호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제 EGF 리셉터라고 얘기를 나오는데 여기는 보면은 FGF랑 FGF 리셉터의 경우 잠시만요. 앞에 이게 보여드렸던 게 이제 FGF 리셉터의 경우인데 파이브로스 그로스 팩터라고 하는 FGF와 FGF 리셉터의 결합인데 둘 다 이제 일종의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이기는 해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게 여기서는 액티베이션 룹이 존재를 하죠. 존재를 하고 여기가 포스포릴레이션이 돼야 이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EGF 리셉터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액티베이션 룹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포스포레이션이 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액티베이션이 되고 있는데 액티베이션을 해서 카이네이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도메인 부분이 숨어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인액티베이션 상태에서는. 근데 EGFP가 결합을 하고 다이모가 형성이 되면 이 안에 있는 카이네이스 도메인이 상호간에 또 가까이 인터랙션을 하면서 이 두 개가 서로 붙게 되면 여기에 숨어 있었던 액티베이션 룹이 오픈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별로 차이 안 나게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기는 약간 파묻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는 조금 나온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이 위치에가 구조적으로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남아있는 이 아래쪽 C 터미너스 부분이 다시 포스포레이션이 되고 그러면서 다운스트림으로 신호를 전달을 하게 돼요. 이게 가장 큰 두 리셉터의 차이일 거예요. 끝났죠? 시간을 너무 빨리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